스토리 12.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력의 실패다. 언젠가 스탠퍼드 대학교 스콧 세이건 교수는 경제나 투자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벽에 걸어두어야 할 이야기를 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 역사는 대체로 깜짝 놀랄 사건들을 연구한다. 그런데 투자자나 경제학자들은 역사를 신성 불가침의 가이드처럼 사용한다. 아이러니가 보이는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는가? 경제나 투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똑똑한 행동이다. 201페이지. 역사는 기대치를 조정하게 도와주며 사람들이 어디서 잘 틀리는지 연구할수록 도움을 준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 개략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역사는 미래의 지도가 될 수 없다.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이 함정은 나는 역사가의 예언 오류라고 부른다. 혁신과 변화가 목숨과도 같은 분야에서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해 미래 신호를 읽으려고 할 때 생기는 오류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을을 탓할 수 없다. 만약 투자를 엄밀한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지질학자들은 수십억 년의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지구가 어떤 양태를 보이는지 모형을 세울 수 있다. 기상학자도 마찬가지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2020년도에 인간의 신장을 1000년 전인 1020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투자는 엄밀한 과학이 아니다. 투자는 수많은 사람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도 예민하고 탐욕스러워지며 편집증을 갖게 된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전자에 감정이 있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더 어려웠을지 상상해보라. 투자자들은 감정이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거 행동에 기초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경제학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초석으로 한다. 보지 않는 손은 뭐가 되었든 무한정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투자가 빌 보너는 미스터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지금 작동하는 자본주의라는 티셔츠를 입고 한 손에 커다란 해머를 들고서 있다. 오래도록 그대로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예언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작동하는 자본주의.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동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호다. 이런 요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문화와 세대에 따라 변한다. 항상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정신적인 속임수가 있다. 겪어본 사람, 이미 해본 사람을 지나치게 우러러보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을 겪어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203페이지. 경험을 통해 예측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투자가 마이클 베트닉이 이 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 요즘의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은 거의 40년 전이다. 이에 대비된 투자자가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베트닉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경험하기 하거나 심지어 연구한다고 해도 미래의 금리가 상승할 때 벌어질 일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면 마지막 급등과 비슷할까? 아니면 그런 급등과 비슷할까? 자신의 종류가 달라도 비슷하게 움직일까? 똑같이 움직일까? 정반대로 움직일까? 투자를 하면서 1987년, 2000년, 2008년 사건을 겪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시장을 경험한 셈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경험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을까? 투자의 역사에서 지나치게 의존해 다음 일을 생각할 경우 두 가지 위험이 발생한다. 204페이지. 과거에 의존하면 미래를 바꿔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과거에 의존하면 미래를 바꿔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의존하면 미래를 바꾸어 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자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보통의 경우에 크게 벗어난 사건들이다. 기록을 깬 사건 말이다. 그런 것들이 경제와 주식시장을 크게 바꾼다.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닷컴, 버블, 9.11 테러,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 붕괴 등 이런 몇 안 되는 이례적인 사건들은 뒤이어 일어나는 그와 무관한 수많은 사건에 영향을 끼친다. 19세기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150억 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단 7명이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 오늘날 세계 경제 나아가 세상 전체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보라.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가브릴로 프린치프, 제1차 세계대전 어느 계기가 된 사람, 라이버 사건을 일으킨 인물, 토머스 에디슨, 빌 게이츠, 마틴 루터 킹.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205페이지였습니다. 사실 이 목록이 가장 의미 있는 인물들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 7명의 자신의 족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는 국경에서부터 기술, 사회, 규범까지 그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지난 세기에 0.0000000004%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방향을 절반 이상 결정했다는 뜻이다. 프로젝트, 혁신, 사건 마찬가지다. 20세기에 다음의 것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맨해튼 프로젝트,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백신, 항생제, 아르파넷, 인터넷 전상이 된 미국 국방부 만든 컴퓨터 네트워크, 9.11 테러, 소비에트 연방 몰락,
20세기에 있었던 프로젝트와 사건이 얼마나 많을까? 수십억 개, 수조 개, 누가 일까? 하지만 이 8가지 사건만 봐도 다른 것에 비해 세상의 질서를 수십 수백 배 바꿔놓았다. 206페이지. 꼬리 사건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이유는 사건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과소평가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한 예로 9.11 테러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해가 금리를 내리게 만들었고 주택시장의 거품을 촉진했다.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고용시장 악화를 불러왔다. 그러자 수천만 명이 대학교육을 받겠다고 나섰고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10.8%에 이르게 됐다. 9.11 테러 당시 19명의 납치범들이 일과 지금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몇 이례적인 꼬리 사건이 좌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은 예측 불가능했던 몇 안 되는 과거 사건들과 거의 연결되어 있다.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예측 모형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나기 9개월 전 그들의 부모가 싸웠을 확률은 그들이 아이를 만들었을 확률과 동일하다. 의학자 조너스 소크가 백신 찾기 연구를 중도에 포기했다면 빌 게이츠는 소아마비로 죽었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학자금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9월 11일에 공항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납치범 칼을 압수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다. 207페이지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의 투자 수익률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가이드로 사용해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것을 짠다는 점이다.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사건들은 전례가 없이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 미래의 최악 혹은 최고의 사건이 과거의 최악 혹은 최고의 사건과 같은 수준일 거라 가정하는 예보가는 역사를 따르지 않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은 미래에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가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심 탈레브 저서 행운에 속지 마라에 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파라오 시절 이집트에서 학자들은 나일강의 최고 수위선을 추적해 이를 근거로 향후에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능했다. 2011년 쓰나미 때 참사를 빚은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원자로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상 최악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지어졌다. 건축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를 상상하지 않았다. 과거 최악의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깜짝 놀랄 일이었고 그 전까지 유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208페이지. 이는 분석의 실패가 아니다. 상상력의 실패이다. 미래의 모습이 과거의 전혀 딴판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금융시장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 높이 사는 기술은 아니지만 말이다. 2017년 나는 뉴욕의 어느 만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데니얼 커너먼은 우리 예측을 들렸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조차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알아야 할 건 세상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랄 때 비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놀랄 일이 생긴다. 세상에는 놀랄 일이 생긴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은 미래의 가이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 상황을 가장 많이 바꿔놓을 사건에 대해 과거는 가이드를 거의 주지 않거나 전혀 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을 테고 해당 사건이 그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한몫을 할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나 전쟁처럼 무서운 사건은 물론 혁신처럼 좋은 사건도 해당한다. 20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나는 이 예측이 맞으리라 자신한다. 놀랄 만한 일들이 상황을 가장 많이 바꿔놓았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역사의 주요 지점마다 유일하게 정확했던 예측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경제나 주식시장 미래에 대해 잘못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 것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미국의 퇴직금 연금제도가 생긴 지 42년이 됐다. 개인연금제도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니 오늘날 은퇴에 대비해 미국인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개인 금융에 대한 조언은 불가해 세대 전과도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게 됐다. 새로운 옵션들이 생겼고 상황이 변했다. 아니면 벤처 캐피털을 살펴보자. 25년 전만 해도 벤처 캐피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규모가 큰 벤처 캐피털 펀드 하나가 한 세대 전 해당 업계 전체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한다. 나이키 공동 설립자 필 라이트는 회고록에서 사업 초창기를 해석하며 다음같이 썼다. 210회까지 읽었습니다. 벤처 캐피털 같은 것은 없었다. 가슴 부푼 젊은 사업가가 기댈 곳은 거의 없었다. 있다 해도 상상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리스크 회피적인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다. 은행가들 말이다.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과 몇십 년 전의 데이터도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투자 사이클 스타트업 실패율과 관련해 우리가 아는 사항들은 탄탄한 역사가 기초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그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S&P 500은 1976년까지 금융기업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지금은 금융 분야가 지수 16%를 구성한다. 50년 전의 기술주들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기술주가 지수 5분의 1 이상을 구성한다. 회계 기준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다. 공시제도며 감사제도 시장 유도성도 마찬가지다. 상황은 변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간격도 지난 150년간 적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침체기의 평균 간격은 1800년대의 말 2년에서 20세기 초에는 5년으로 지난 50년간 하는 8년으로 넓어졌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21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기 그래프.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우리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침체기가 시작된 2007년 12월 이후 12년 만이다. 남북전쟁 이후 가장 긴 간격이다. 경기의 침체기의 빈도가 왜 줄었는가와
남북전쟁 이후 가장 긴 간격이다. 경기 침체의 빈도가 왜 줄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있다. 그중 하나는 연방정부가 경기 순환을 좀 더 잘 관리하게 됐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기 순환 길이를 좀 더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지난 50년을 지배한 서비스업에 비해 중공업이 호황과 불황의 과잉 생산에 더 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관적 관점 중 하나는 경기 침체의 횟수는 줄었어도 강도가 이전보다 더 세졌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유발했는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분명 변했다는 사실이다. 21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역사적 변화가 어떻게 고려돼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이론가는 믿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그레이엄의 고전 현명한 투자자는 단순한 이론 이상이다. 이 책에는 투자자들이 똑똑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만한 공식이 담겨 있었고 이는 우리에게 실용적인 방향을 알려준다. 내가 그레이엄의 책을 읽은 것은 투자에 관해 처음 배우던 10대 때였다. 나는 이 책의 공식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지시사항을 하나씩 따라가면 됐다. 아주 쉬워 보였다. 그런데 공식들 중 몇 가지를 이용해 보려고 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공식이 별로 없다. 그레이엄은 순운영자산,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현금에서 모든 빚을 뺀 것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 한다. 듣기에는 훌륭하다. 그러나 이렇게 싼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은 이제는 거의 없다. 회계부정으로 고발된 싸구려 주식이 아니고서는 말이다. 그레이엄의 기준 중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장부 가치보다 1.5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피하라는 사항도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 규칙에 따랐다면 보험과 은행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투자서 중 하나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발표한 공식들을 실천해서 잘살게 된 투자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 책에는 지혜가 가득하다. 아마도 지금까지 출판된 그 어떤 투자서보다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러나 실천 지침서로서의 가치는 의문스럽다. 어떻게 된 걸까? 그레이엄이 듣기에만 좋을 뿐 효과 없는 조언이나 하는 쇼맨십에 능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다. 그레이엄은 본인 스스로도 크게 성공한 투자자였다. 그레이엄이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남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수해온 투자 개념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이론을 따르게 되어 그 이론이 잠재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더는 얽매이지 않았다. 나중에 나온 그레이엄 책의 개정판에 주석을 달기도 했다. 제이슨 치바이크는 이렇게 썼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가정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다시 테스트하며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찾으려 했다. 어제 효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았다. 현명한 투자자의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그레이엄은 이전에 제안했던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공식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다. 사실상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나 마찬가지다. 저 공식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이제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더 효과 있어 보이는 공식입니다. 그레이엄에게 흔히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1972년판에 실린 공식들이 이제 모두 구닥다리라는 것이다. 이 비판에 대해 합당한 반응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 공식들은 그가 1965년에
실린 공식들을 대체하려고 쓴 것들이니까요. 1965년판의 공식들은 1954년판의 공식들을 대체하는 것이고 1954년판의 공식들은 1949년판의 공식을 대체한 것이고 1949년판의 공식들은 그가 1934년에 내놓은 증권 분석의 최초 공식들을 강화하려고 쓴 것이니까요. 그레이엄은 1976년에 죽었다. 1934년에서부터 1972년 사이에 그 공식들이 5차례 폐기되었거나 업데이트 됐다면 2020년에는 얼마나 유효할 거라 생각하는가. 1950년에는 죽기 직전의 그레이엄은 개별 주식에 대한 상세한 분석, 그는 이것으로 유명해졌다. 전략을 여전히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그 다음과 같이 말했다. 215페이지였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더 이상 우월한 가치, 기회를 찾기 위해 만든 증권 분석 기법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책이 지금 출판되었던 40년 전이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뭐가 바뀌었을까? 기회가 많이 알려지면 경쟁이 심해졌다. 기술 덕분에 정보 접근이 높아졌다. 공업경제에서 기술 부분으로 산업이 이동했고 순환과 자본 사용법이 방법이 달라졌다. 상황은 변했다. 투자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다.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지금 세상에 더는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임을 깨닫는다. 수많은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의 데이터가 자신의 예측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경제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최고 가이드는 오히려 최신 이력인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역사에는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여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서 흔히 누군가를 조롱할 때 이번에는 다를 테지 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다가오는 미래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거라 예상하는 사람에게 반박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대화를 끝내버리는 시기다. 21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이 표현은 투자자 존 템플턴의 시각에서 유래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한두 마디는 이번에는 달라이다. 그러나 템플턴 역시 적어도 20%의 경우에는 미래가 과거와 다르다고 인정했다. 세상은 변한다. 당연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그 변화들이다. 그래서 마이클 패트닉은 말했다.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7마디는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2마디는 이번에는 달라이다 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과 투자에 대해 생각할 때 지난 역사를 무시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대신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인 것, 즉 사람들이 탐욕이나 공포와 맺고 있는 관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동하는 방식,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향이 있다. 돈의 역사를 탐구하는 때는 바로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반해 특정한 트렌드나 업계 부문, 시장의 인간관계,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 등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바뀐다. 그러니 역사가들은 예언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217페이지였습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 기업분석의 창시자,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세계의 투자자 벤자민 그레이엄. 그는 자신의 이론과 공식을 수차례 보완하며 미래의 예측 불허함도 찬동한다. 누가 예상을 하고 예측 불허하고 미래를 점치는가? 확실한 건 세상에는 예측 불허한 일이 생긴다는 그 사실뿐이다. 스토리 13. 안전마진. (22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아주 똑똑한 금융행동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될 때가 있다. 이를테면 라스베가스 카지노 같은 곳에서 말이다. 물론 도박을 하는 모든 사람이 똑똑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카드 카운팅을 하는 일부 블랙잭 플레이어를 보면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해둬야 함을 배울 수 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 또한 돈 관리를 할 때 중요하게 삼아야 할 교훈입니다. 블랙잭에서도 카드 카운팅을 하는 기본 요령은 간단하다. 22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 누구도 달려가 다음번에 꺼낼 카드가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나온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기억해 가면 아직 쌓여있는 카드 더미에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지는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딜러가 특정 카드를 꺼낼 확률을 알 수 있다. 플레이어가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걸고 확률이 낮으면 적은 돈을 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블랙잭에서 카드 카운팅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확률 게임을 하고 있을 뿐 결코 확실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오를 확률이 크지만 틀릴 확률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안다. 이 사람들이 전문 도박꾼임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전략은 전적으로 겸손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카드 카운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하우스, 해당 카지노 쪽에서 플레이어 쪽으로 이길 확률을 아주 조금 올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률이 유리해 보인다. 라고 해서 너무 큰 돈을 건다면 틀렸을 때 그만큼 큰 돈을 잃기 때문에 게임을 지속할 돈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222페이지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는 있는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세상 그 누구에도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질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MIT 수학 천재들을 카지노 무너뜨리기에서 성공한 카드 카운팅 플레이어로 묘사된 케빈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카드 카운팅이 통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지만 그렇다고 매번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카지노를 방문할 때마다 이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무리 운이 나빠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지노 측보다 대략 2% 정도 우위에 선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은 곧 49%의 경우에는 카지노가 이길 거라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경험적으로 대략 기본 베팅 금액의 100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000로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기본 베팅 금액은 $100인 셈이다. 223페이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 결국 나쁜 아이디어와 다름없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불확실성, 의무성, 여러가지 확률들이 삶에 늘 의존하는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상대로 유일한 방법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한 일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다. 이에 관해서는 그가 수학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해놓기도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설명은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이다. 그는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도다. 안전마진, 실수에 대한 대비한 여지 내지는 여분이라고 불러도 좋다. 실수에 대비한 여지 내지는 여분, 실수에 대비한 여분.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들은 그 모든 이런 유형의 세상에 존재한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카드 카운팅을 아는 사람은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 잘 섞여서 있는 카드 더미에서 특정 카드가 어디에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또는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은퇴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묻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확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은 눈앞의 세상을 예측 가능한 것 아니면 순전한 도박이라는 식의 흑백노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일정 범위의 잠재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과 관련한 그 모든 일에서 실수의 여지를 과소평가한다.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고객에게 가격 범위가 아니라 목표 가격을 제시한다. 경제 예측가들이 예상을 내놓을 때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률로 이야기하는 평론가보다는 굳건한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는 평론가가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이 들어가는 모든 일,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맥스 베이저먼도 비슷한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누군가가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이 25%에서 50% 정도 초과하겠군 하고 추정한다. 그런데 내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제때에 일어날 일이 끝날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망한다. 225페이지. 우리가 실수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둘째,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활용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수를 여지를 평가절하고 오인한다. 사람들은 종종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하는 것을 보수적인 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 큰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관점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한다면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큰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거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버틸 수만 있으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아주 큰 이득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자주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불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전략 속에 실수에 대비한 대책 현금을 충분히 포함시킨 사람은 다른 곳 주식에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즉 잘못해서 쫄딱 망하거나 게임이 끝나거나 더 많은 칩을 투자하는 사람을 비해 위에 선다. 226페이지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아무 수입이 없어도 직원들에게 1년 동안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은행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싶다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접근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비슷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저는 언제나 충분한 정도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경영하겠다고 신용평가기관과 나 자신에게 맹세해 왔습니다. 설사 이윤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하루라도 밤잠을 설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실수의 여지를 생각해야 할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변동성이다. 자산 가치가 30% 하락에도 살아남을 수 있은가? 스프레시트 상에서는 그럴지 모른다. 실제로 지불할 금액을 다 지불하고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어떨까? 자산의 가치 30% 하락이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과소평가하기 쉽다. 227페이지였습니다. 스프레드 시트 상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불할 금액이 다 지불하고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 지불하고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유지할 수. 막상 기회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신감은 푹 꺼져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는 이제 그만 새로운 계획을 찾자고 새로운 커리어를 찾자고 설득할 수도 있다. 나는 손실을 본 이후 지쳐서 그만둔 투자자들을 여럿 알고 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지쳤다. 이 숫자들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는 것은 스프레시트가 잘한다. 그러나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만약 이 투자 결정이 잘못됐다면 아이들은 미래가 망가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 알려주지는 못했다. 실수 여지가 생각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견딜 수 있는 것과 정서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다. 다른 하나는 은퇴 준비다. 역사를
살펴보면 1870년대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6.8%였다. 이를 적당히 합리적인 초기 근사치로 사용한다면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은퇴 시의 기대 수익률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수익률에 대한 해당 가정을 사용해 금액을 모으기 위해 매달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수익률이 이보다 낮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28페이지였습니다. 장기적인 이력은 장기적 미래를 추산할 때는 좋은 기준이지만 만약 당신의 목표 은퇴일이 예컨대 2009년 같은 지도간 약세장 한가운데가 되어버린다면 미래의 약세장이 당신이 겁이 나서 주식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래의 강세장을 놓치게 되어 실제 수익률이 시장 평균가와 보다 낮아진다면 당신이 30대의 큰 병에 걸리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이런 가정들에 대한 답은 과거에 예측한 것처럼 은퇴할 수는 없다. 이다. 큰일이다. 2009년 같은 지도간 약세장 한가운데가 되어버린다면 미래 약세장에 당신이 겁이 나서 주식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래의 강세장을 놓치게 되어 수익률이 시장 평균가보다 낮아진다면 당신의 30대에 큰 병에 걸려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이런 가정들의 대답은 과거에 예측한 것처럼 은퇴할 수는 없다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미래 수익률을 추산할 때 역으로 실수 여지를 이용하라. 이는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다. 20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경우 평생 미래 수익률이 역사적 평균보다 3분의 1이 더 낮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나는 미래가 과거와 닮았다고 가정할 때가 더 많은 금액을 모은다. 나의 안전마진 셈이다. 과거에 비해 3분의 1 낮은 것보다 실제로 미래가 더욱 암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전마진마저 없다면 100% 실망하는 일만 남는다. 3분의 1의 안충이 여기에면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운이 좋아 미래가 실제로 과거와 닮은 꼴이 된다면 나에게 그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찰리 먼건의 행복해지는 최선의 같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229페이지입니다. 실수 여지와 사춘격인 또 하나가 있다. 나는 이를 리스크에 대한 낙관적인 편향 내지는 러시안 룰렛은 통계대로 움직여야 한다. 신도름이라고 부른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한 경우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에게 유리한 확률이 애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리스크를 좋아하면서도 파산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큰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러시안 룰렛을 할 때 확률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러시안 룰렛의 불리한 결과는 유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 리스크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전마진은 없다. 돈 문제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격은 그 해마다 상승하고 당신은 그 매년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것은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분명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 대가가 파산이라면 95%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소할 가치가 없다. 유리한 경우 대가가 너무나 매력적이더라도 말이다. 230페이지였습니다. 여기서 악마는 바로 레버리지다. 레버리지,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을 통상적인 위험을 파산에 이를 위험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성적인 낙천주의가 종종 파산 확률을 가버린다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미국 집값은 30% 하락했다. 몇몇 기업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이게 자본주의다.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나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 이중으로 망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파산할 뿐만 아니라 그 파산으로 인해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게임에 참여할 기회까지 있는다. 2009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날린 사람은 2010년에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낮아져도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리먼 브러더스 2009년에 값싼 대출에 투자할 기회가 없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2009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날린 사람은 2010년에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낮아져도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리먼 브러더스는 2009년에 값싼 대출에 투자할 기회가 없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돈을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부분은 리스크를 아주 멀리한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 아니다. 당신에게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그저 나의 리스크가 제값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은 것뿐이다.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이 책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요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ROE 투자 수익률은 무한하다. ROE 231페이지였습니다. 실수에 대비한다는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일 주변으로 목표를 넓혀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수에 대한 대비책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일, 당신이 맞닥뜨릴 가장 골치 아픈 사건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을 보자.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다.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여러 개 있다. 하나는 1942년 말에 일어난 일이다. 독일의 탱크 부대가 도시 바깥에서 대기 중이었다. 최전선에서 탱크가 간절히 필요해졌을 때 모두 놀라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그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해당 부대는 속한 탱크 104대 중 작동하는 것은 20대도 되지 않았다.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금세 찾아냈다. 역사가 올리엄 크레이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계란지를 죄다 먹어치웠다. 당시 독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은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들쥐였다. 독일군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쥐라는 존재도 한 번도 스친 적이 없었다. 세상 그 어느 탱크 개발자가 들쥐 방어책을 생각할까?
합리적 개발자 중에서도 탱크 역사를 공부한 개발자 중에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나 벌어진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2006년 워런 버핏은 언젠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심각한 리스크를 알아채고 이를 회피하도록 뼛속 깊이 프로그램된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나는 우리 회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가 지원한 여러 스타트업을 통해 이 능력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 설립자에게 자신들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를 나열해보라고 하면 흔히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 외에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대처해야 했던 예상 밖 이슈를 가지면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다. 233페이지였습니다. 해당 부대에 속한 탱크 104대 중 작동하는 것은 20대 정도.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무엇인지 금세 찾아냈다. 역사가 윌리엄 크레이는 이렇게 표현한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먹어치웠다. 절연제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다. 이와 관련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하는지 보여주는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여럿 있다. 하나는 1942년 말에 일어난 일이다. 독일의 탱크 부대 도시 밖 풀밭에 대기 중이었다. 최전선의 탱크가 간결히 필요했을 때 모두 놀라게 만든 일이 있었다. 그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해당 부대에 속한 탱크 104대 중에 20대 정도만 작동이 됐다. 엔지니어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세 찾아냈다. 역사가 윌리엄 네이클은 이렇게 표현했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에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은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뜯어 먹어 치웠다. 리스크. 탱크. 전기선. 탱크 전기선. 쥐가 피복, 절연제. 절연제를 먹어버렸어. 수도관이 과열되면 홍수가 나서 회사 건물이 훼손된다. 회사 건물에 도둑이 3번이나 들었다. 회사가 자체 제조 공장에서 쫓겨났다. 어느 고객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매장이 문을 닫았다는 데 알고 보니 해당 고객은 다른 손님이 매장에 기회를 드리는 게 싫었던 것이다. CEO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자금 모집 기간 중에 그 이메일 계정이 도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 설립자가 신경쇠약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몇몇은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중에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CEO나 그들이 아는 누군가가 일어난 적은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지도에 없는 땅이었다. 수도관이 파열되면 홍수가 나서 회사 건물이 훼손됐다. 회사 건물에 도둑이 3번이나 들었다. 회사가 자체 제조 공장에서 쫓겨났다.
어느 고객이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고객은 다른 손님이 매장에 기회를 드리는 게 싫은 것이다. CEO가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자금 모집 기간 중에 그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 설립자가 신경쇠약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 몇몇 회사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중에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CEO나 그들이 아는 누군가가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알려지지 않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에서부터 불가능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대비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생기는 피해를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이다. 단일 실패점. 리스크, 예측, 불측의 리스크. 예측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다. 대비할 수는 없다. 234페이지였습니다. 인생은 많은 일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경합치 중에 부러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러진다라는 것이 있다. 많은 것들이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참사가 닥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훌륭한 경험치 중에 부러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러진다. 많은 것들이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부러질 수 있다면 이는 참사가 닥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그 한 가지가 바로 단일 실패점이다.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데 능한 사람들도 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중요 시스템 그 백업이 있고 백업이 있을 경우도 있다. 현대식 제트기가 4개의 전기 시스템 여분을 갖고 있다. 엔진 하나만으로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엔진 하나도 없이 착륙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제트기는 엔진에서 나오는 역추진력이 없이 브레이크만으로도 할 줄로 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수교 역시 케이블이 여러 떨어져 나간다 해도 추락하지 않는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아주 부자인 사람들도 종종 간과하는 한 가지를 앞에서 봤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은퇴 준비를 하려고 저축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심지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 금융 분야의 들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235페이지였습니다. 내 저축을 어디에 사용할지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내 지출이 정확히 무엇일지 인지하고 있음을 가정한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없다. 나는 저축을 많이 하지만 이 저축을 무엇에 사용할지는 전혀 모르겠다.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금융계획은 언제나 현실 세계를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안전마진을 힘들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갖기 힘들다. 실제로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해당할지 다음 장에서는 살펴보자.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돈과 관련해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의 여유 전혀 없는 것이다. 단일 실패점. 비행기에 들어간 중요 시스템 그 백업 있고 백업이 있는 경우도 있다.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238페이지였습니다.